특별 대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어디로 향할까요?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될까요?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이경민 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딱 증권사 쪽에서 3,000피에 이야기한다, 상향 조정되고 있다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딱 첫날 월요일 날 저희와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질문이 첫 질문이어야 될 것 같아요. 3,000피에 대한 기대 어느 정도까지 가지고 계신지, 그런 맥락에서는 금요일 오늘 쉬어감은 괜찮은 건지 일단 시장 뷰 공유해 주신다면요. 뭐 3,000포인트라고 한다면 올해 안으로 생각한다면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좀 당황스러운 게 저희가 작년에 24년 전망하면서 코스피 상단을 2,850으로 했습니다. 맞아요. 예, 그게 거의 제일 높은 수준이었는데 네. 지금은 높은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그때도 그래도 실적 변화, 뭐 밸류어 프로그램 가시성 개선하면 더욱더 올라갈 수 있다고 하셨어요. 했었는데 저희는 아직까지 지금 3,000을 되게 강조드리지 않는 이유는 2분기 때는 조금 확인하고 가야 될 것들이 좀 많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뭐 2,800 다이렉트, 뭐 2,800은 기정사실화고 3,000 가능성도 있다. 뭐 하반기 저희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FOMC 결과를 본다 하더라도 미국은 24년, 25년, 26년 2%의 고성장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금리 인하 사이클을 이어가겠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은 투자 환경일까요? 경기는 괜찮은데 경기 모멘텀은 살아있는데 금리 인하가 지속될 수 있다. 통화정책 모멘텀과 경기 모멘텀이 같이 좋아지는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24년 전망을 하면서 24년 하반기에는 이런 모멘텀들이 같이 좋아지는 구간으로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들이 좀 확률적으로 높아지고 가시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코스피가 2,760선을 넘나드는 상황에서 다이렉트로 2,800을 가고 3,000을 갈 것인가? 그거는 조금 확인해야 될 것들이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2,750선이 굉장히 중요한 밸류에이션 레벨인데요. 확정 실적 기준 PBR 1배입니다. 그리고 12개월 선행 PER 기준으로는 11.1배. 2001년 이후 굉장히 장기 평균의 플러스 1표준 편차 수준이죠. 뭐 여기를 넘어선다 하더라도, 여기서 넘어서는 시도가 있다 하더라도 2,800을 넘고 3,000을 가기 위해서는 밸류에이션 확장, 그러니까 PER이 12배 이상으로 갈 수 있다, 또는 밸류에이션은 11배에 갇혀 있다 하더라도 실적이 레벨업 된다라는 것들을 확인해야 되는데 당장은 쉽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FOMC, 3월 FOMC가 좀 안도감을 주긴 했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세부적으로 보면 이게 과연 매파적인가 비둘기파적인가 라는 것들을 가늠해 봤을 때 다소 매파적인 스탠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1, 4분기 실적 시즌에 들어가게 됩니다. 반도체 실적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종들의 실적이 충분히 따라와 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검증하는 과정에서 시장은 좀 등락이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로는 그러면 강력한 트리거가 또 한 번 필요하겠지만 하방은요, 어느 정도 다져졌다라는 생각을 살짝은 해도 될까요? 뭐 일단은 1차적으로 2,600선 지지력 테스트는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관건은 실적 전망치가 레벨 다운되면은 2,600선 지지력은 조금 약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올해 24년 1분기 실적 전망을 보면은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다 23년 3분기보다는 조금이라도 낮겠다라는 전망이 들어와 있거든요. 23년 3분기 지수 레벨 고점을 보면 2,600에서 2,650이었습니다. 즉 2023년 3분기보다 실적 레벨이 낮아지게 될 경우에는 2,600을 좀 내려가는, 2,600보다 낮은 수준에서 지지력 테스트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마 4월, 5월 중에 조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2,600일지 그 이하일지는 좀 더 봐야 되긴 하겠지만, 조정이 있다고 해서 여기서 뭐 다 끝났다, 그게 아니라 주식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좀 비중 조절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750에서 2,600선 초반이나 2,600선이 깨진다라고 본다면 거기서도 150포인트, 200포인트거든요. 그래서 비중 조절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긴 호흡에서 본다면 이번 조정이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 열어놨을 때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주식 비중에 따라서 많으신 분들은 좀 덜어냈다 다시 사는 전략, 지금 주식 비중이 높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따라서 사기보다는 조금 기다리시면 조금 더 싸게 살 기회가 온다라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괜찮다라는 뷰를 제시를 해주셨던 거군요. 저는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뭐 밸류 프로그램도 있지만 파월 연준 회장이 말했던, 그리고 연준의 스탠스를 본다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까지는 코스피 상단을 2,850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하반기 전망을 하면서 상향 조정을 좀 염두에 두고 좀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동시에 궁금하네요.
코스피가 가면서 코스닥도 같이 갈까요? 쉬어가는 중에 그때가 코스닥에서 어느 정도 정리할 기회일지 900선에 대해서 기대감을 더 키워가도 될지 궁금합니다. 코스닥은 어떻게 갈까요? 뭐 코스닥은 지금 시점에서는 시속 게임, 그러니까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올라왔던 것들은 밸류 프로그램에 관련된 가치주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코스피는 급등을 하는데 코스닥은 못 갔죠. 그리고 그 와중에 채권금리는 좀 반등세를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3월 FMC를 전후로 해서는 채권금리가 정점을 찍고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순환매가 나타나고는 있지만 성장주로까지 좀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지금은 좀 코스닥이 조금 더 아웃퍼폼할 수 있는 그림들이 아닐까?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하반기 금리 인하 사이클로 들어가게 된다면 코스피와 코스닥이 같이 움직이는, 같이 상승하는 장이 펼쳐질 수 있겠다. 다만 상승 강도는 조금 코스닥이 약할 수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순환매라고 하셨으니까 지금 오늘 장만 딱 놓고 본다면 제약바이오 좀 강하고요. 2차 전지 꿈틀거리잖아요. 이쪽만 가는 코스닥은 아닐 거라고 저희가 봐야 되는 거죠. 일단은 지금 2차 전지랑 제약바이오가 움직이니까 코스닥이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겠죠.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순환매가 펼쳐진다면 눌려있던 애들을 봐야 된다. 그래서 지지난주까지 눌려있던 업종들이 대표적으로는 반도체, 조선, 인터넷,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정도였거든요. 근데 조선하고 2차 전지는, 아니 조선하고 반도체는 지난주에 상승을 하면서 연간 수익률 기준으로는 플러스 반전을 했고요. 그리고 코스피보다 아웃퍼폼하는 구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연초 이후. 아직까지 못 오른 게 2차 전지, 제약바이오, 그리고 인터넷, 요 세 개 업종인데, 오늘은 뭐, 제약바이오가 좀 움직이고, 2차 전지는 좀 꿈틀하고, 인터넷은 지난 주말에 잠깐 반등을 했다가 조금 미진하긴 한데, 전 요 세 업종들이 3월 말 4월 초까지는 좀 순환매 차원에서 반등이 나타나면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을 좀 더 끌어올리는 그림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목간 쪽에서도 반응을 좀 한번 보자라는 조언 주셨고요. 환율 측면도 점검을 받아보고 싶어요. 지난주 후반부터 장중의 변동성이 너무나도 큰데 너무 크죠. 이게 어렵더라고요. 변수가 이제 미국 플러스 일본 플러스 거기에 부장님 중국이 꽤 크게 작용을 하네요. 어떻게 봐야 돼요? 일단은 지금 통화정책에 있어서 방향성 자체들은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 사이클로 가고 있는데 누가 먼저냐의 싸움에 따라서 환율이 좀 불안정하게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거기에 불을 당긴 것은 스위스입니다. 스위스는 지난주에 금리 인하를 하면서 미국보다 스위스, 유럽 금리 인하 더 빨리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물가가 빨리 떨어지고 있고 자칫하면 경기 침체가 갈 수 있다는 걱정들 때문에 6월이 아니라 4월에도 금리 인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들어오면서 달러 인덱스가 좀 계속적으로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에 불을 당긴 것은 중국이 지난 주말에 지준율이나 금리 인하 또 할 수 있다라는 코멘트가 나오면서 위안화가 급등, 그러니까 그 위안화 가치가 급격히 약해졌죠. 그래서 원달러 환율도 지금 1340원을 넘나들고 있고, 이런 상황으로 본다면은 당분간은, 외환 시장은 좀 불안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원래 생각했던 그림들은 달러 인덱스는 102에서 105포인트 정도로 보고 있었는데, 그 레벨이 좀 올라왔고, 103에서 105포인트 정도로, 그리고 상단이 단단한 게 아니라 상단이 조금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좀 오버슈팅 가능성도 있다. 이 와중에 코스피도 수급적으로 좀 불안정한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외환 시장의 불안정성을 조금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환율 상황이 외국인이 밸류 프로그램도 많이 샀고 그리고 반도체도 많이 샀잖아요. 그렇게 강력한 사자세를 보이는데 무언가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열어둬야 되는 건가요? 일단은 외환 시장 변화, 채권금리 변화는 외국인 수급에 영향을 미치죠. 그런 측면에서 외국인 수급 순매수가 좀 약해지게 만드는, 그러니까 매수 강도를 조금 더디게 만드는 그림들을 보여줄 수 있는데, 근데 시장 방향성에 중요한 거는 현물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리실 수 있는데 작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외국인은 5개월 연속 샀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1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에는 3주 연속 급락을 한 적도 있었고요. 이런 것들을 야기한 것은 외국인 선물 매 패턴인데, 외국인 선물은 이런 흐름에 좀 더 예민하겠죠. 단기적인 흐름들을 보니까. 그래서 지금 외국인 선물 매매를 보면 누적 선물 순매수 규모를 보면은 금액 기준으로는 올해 1월 고점을 넘어섰고요. 계약 기준으로는 1월 고점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매수권에 와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와중에
채권 시장이 조금은 내려오긴 했지만 다시금 반등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든지 또는 달러가 굉장히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게 된다면 선물 시장에서의 변동성이 좀 시장을 좀 흔들어 놓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외국인 현물보다는 선물 매매 패턴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오늘도 한번 장중으로 보시면은 외국인 현물도 영향을 주긴 했지만 선물 매매가 장중 등락을 계속적으로 자극하면서 시장을 끌고 다니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선물 쪽의 움직임에 민감하게 봐야 된다면 외국인이 그동안 쌓아놓은 금액이 있으니까 네. 하루 팔고서 뭐 급락이면 그게 마지막은 아니겠지만 선물 쪽의 포지션을 보면서 외국인 비중이 많은 종목을 매매하신 분들은 조금은 챙기면서 준비를 하는 전략도 필요하게 된다는 네, 말씀이실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750, 60 굉장히 중요한 저항선이라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오버슈팅 나올 수도 있고 뭐 2800 돌파 시도도 가능하겠지만 지금 레벨에서 코스피가 여기서 자 이제 더 사시죠, 더 매수하시죠 라고 말하려면 2800 이상 2900을 열어놔야 되는 거거든요. 50포인트 때문에 여기서 적극 베팅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겠죠. 그래서 저는 좀 2650이었다면 그래도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구간은 맞습니다 라는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2750선이다 보니까 여기서 추격 매수보다는 좀 매수하실 분들은 좀 천천히 매수하시고,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오히려 반등 시도가 있을 때마다 조금씩 비중을 줄여 나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 흐름 안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전히 가격 메리트가 높고 순환배 차원에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2차전지, 제약바이오, 인터넷은 좀 관심 있게 바라보시되, 최근 많이 올라왔다, 급등했다 이런 업종이나 종목들은 조금은 비중을 줄이자라는 말씀 드립니다. 단적인 예로 지난주에 수익률 꼴찌는 유틸리티였고요. 꼴찌에서 2등은 자동차였습니다. 그동안 가장 강하다고 했던 업종들이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좀 많이 올랐다 싶으면은 일정 부분 차익 실현하는 것도 전략 중 하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질문 저희가 서서히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1분기 실적 시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단기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그중에 가장 먼저 잠정 실적을 발표하는 쪽이 삼성전자다 보니까 역시 연결선상에서 외국인의 수급 어떻게 반응할지도 궁금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그리고 전반적인 실적 시즌 대응 팁을 주신다면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실적 시즌은 그렇게 좋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수출 데이터를 보면은 반도체를 뺀 나머지 산업들의 수출이 그렇게 드라마틱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도체 실적은 괜찮을 수 있다. 다만 나머지 업종들의 실적은 굉장히 불안정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1분기 실적 시즌은 아마 4월 초가 좀 기대감이 제일 높은 구간이 아닐까? 그 다음부터 실적이 발표된 대로 조금 불안정해지는 그림들 좀 열어놓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있고요. 전자 같은 경우는 잘 나올 겁니다. 그런데 기대감이 어디까지인가? 네. 지금 5조 5천억까지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라서 5조 5천억이 나온다면 서프라이즈 할까? 그건 아니겠죠. 5조 7천억, 8천억이 나와야지 서프라이즈한 모멘텀을 줄 텐데 컨센서스보다 잘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컨센서스를 얼만큼 뛰어넘는지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아마 3월 말 4월 초에 뭐 FM 가이드나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면은 실적 전망치들을 좀 업데이트를 할 거거든요. 네네. 그때 나오는 데이터들이 평균치가 얼마인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3개월 평균이라고 한다면 평균치가 길기 때문에 좀 레벨이 낮을 수 있는데 직전에 실적 가이던스 발표하기 직전에 어느 정도의 실적을 내놓는지, 실적 전망치에 나오는지가 그 수준을 뛰어넘는다면 모멘텀이 좋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그 수준보다 못하다면 오히려 컨센서스보다 잘했지만 실적에 대한 실망감이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유하고 계신 종목을 체크를 하면서 실적이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쪽으로 지금 3월 말, 4월 초에는 포트를 이동하시는 전략이 꼭 필요할까요? 일단은 실적이 나아 보일 거라고 나오는 종목들, 그러니까 최근 한 달, 세 달 정도의 이익 전망치 변화율을 보면은 유틸리티 그리고 반도체 빼고는 대부분이 그렇게 실적이 많이 안 움직이고 있거든요. 오히려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실적 하향 조정, 중국 소비주도 실적 하향 조정이 나타나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차전지, 제약바이오, 인터넷 같은 경우는 가격갭 메우기 차원에서 반등이 가능하다는 거고, 펀더멘탈적으로 들어오는 업종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의 시점에서는 현금도 또 다른 포트폴리오 수단이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어떤 업종으로 다시 움직이기보다는 어느 정도 현금을 갖고 계시는 게 좀 더 안전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현금 이야기를 해주시면 같은 질문을 드리는 것 같아요. 포트에서 어느 정도 비중으로 지금 장에서는
대응하는 게 그래도 또 다른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서 적절하다라고 부장님은 판단하실까요? 저는 지금 2,750선이라면 현금 비중은 50% 정도. 반. 예. 그리고 2,780, 2,800 돌파 시도가 나온다면 현금 비중은 60, 70%까지 가져가시는 게 조금 더 편안한 마음이 되지 않을까? 아마 뭐 조정을 받는다고 해서 2,600이든 2,550이든 2,500이든 지지력 테스트가 나올 텐데 그때 충분히 사실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은 현금 비중을 충분히 확보하시고 다음 스텝을 준비하는 게 좀 더 낫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실적 시즌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지금 시작해서 어느 정도의 지수 밴드를 가지고 전략을 세워볼지에 대한 꿀팁들 들어봤습니다. 이경민 부장과 함께했고요. 저희 오늘 장에서는 약간 쉬어가는 모습이 코스피 쪽에서는 확인이 됐습니다. 코스닥은 1% 넘게 올랐지만 코스피는 쉬어가는 모습 보였고요. 그래도 외국인 많이 줄여내면서 매도 규모 400억 원 정도에서 마무리가 됐다라는 부분까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함께한 내신증권 이경민 부장과 같이 인사드리면서 내일은 보다 밝은 시장 이야기하고 있을 줄 기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